그날 밤 내 딸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아직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사고 현장에는 피투성이의 차와 즉사한 어린아이들,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누군가는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묻었다. CCTV는 고장났고 번호판은 흐림 처리됐고 레커 기사와 의료 기록마저 불상 처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단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내 딸의 죽음과 사건의 진실을 직접 밝혀내겠다. 그래서 나는 경찰이 되었다. 그 누구보다 강하게, 그 누구보다 절박하게. 그리고 오늘 나는 그 길의 끝자락에 서 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 2년 전 어느 밤 십시였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조수석에 앉은 미소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도착하면 깨워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조금만 더 가면 돼. 비는 계속 쏟아졌다. 와이퍼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지겹게 반복됐다. 피곤해서였는지 아니면 그 밤이 이상하게 불길했는지 내 마음도 따라 흐릿해졌다. 사거리에 가까워질 때였다. 전조등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흰색 SUV 한 대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미끄러지듯 달려오고 있었다. 왜 이렇게 빨라? 그 생각을 마칠 새도 없이 차가 내 쪽으로 몸을 틀었다. 그리고 아빠! 미소의 비명이 들린 바로 그 순간 차가 부딪히는 폭발 같은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뒤틀렸다. 몸이 앞으로 던져졌고 에어백이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 숨이 막혔다. 귀에서는 계속 웅 하는 이명만 울렸다. 나는 고개를 겨우 돌려 미소 쪽을 봤다. 미소. 미소는 대답이 없었다. 그 작은 몸이 축 늘어진 모습만 희미하게 보였다.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119 불러요. 애가 숨을 안 쉬어요. 눈앞이 어둡게 깜빡거렸다. 그때였다. 경찰차 사이렌도 없이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2명이 어디선가 나타났다. 정식 출동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사고 현장을 살피지도 않고 부서진 SUV 쪽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리고 누군가를, SUV 운전자를 질질 끌어냈다. 나는 흐릿한 시야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 남자들이 서로 나누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바로 데리고 가. 차부터 지워. 이상했다. 그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왜 시민들이 촬영하려고 할 때마다 촬영하지 마세요. 라고 강하게 소리쳤는지. 나는 눈을 제대로 뜰 힘도 없었지만 그들이 입은 점퍼 사이에서 경찰 제복 상의가 살짝 비치는 걸 봤다. 내 머릿속이 얼어붙었다. 경찰? 구급대원들이 나를 들것에 실었다. 의식이 흔들리는데 병원 입구에서 나는 또 하나의 장면을 봤다. 흰색 SUV에서 나온 성인 남자. 그 남자가 119가 아니라 순찰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나는 구급대원에게 말하려 했다. 저 사람 저기.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대로 의식이 꺼져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다시 눈을 떴을 때 병실이었다. 머리는 아프고 온몸이 쑤셨다. 문이 열렸다. 보험사 직원과 경찰 한 명이 들어왔다. 경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고 가해자는 불상입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불상이라고요? 그날 분명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자 경찰은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말했다. CCTV는 모두 고장이었고 번호판은 흐릿해서 판독 불가입니다. 현장에 있던 레커 기사도 신원 확인이 안 됐습니다. 차량도 대포 차량을 나와 서류상 차주는 나오지만 이번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은 이미 미제 사건으로 종결됐습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나간 뒤 병실에는 다시 정적만 남았다. 몸은 아팠지만 그때부터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다. CCTV가 전부 고장? 번호판이 흐릿? 레커 기사 신원 불상? 사람들이 눈으로 봤는데 불상? 내 머리에 남은 것은 진실이 아닌 꿈이었나? 도저히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 내 딸이 죽은 그 밤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이불을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다. 누구야?
누가 우리 미소를 죽인 거야. 딸을 잃은 뒤로 2년 동안 내 삶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회사는 다니고 있었지만 나는 그곳에 존재만 할 뿐이었다.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말을 걸어도 나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오면 미소가 쓰던 방만 들여다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쓰러졌다. 그 작은 방에 놓여있던 장난감 하나, 그 부서진 인형의 머리카락 하나가 그날 밤의 사고음을 그대로 떠올리게 했다. 나는 그 모든 고통을 잊기 위해 일부러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 밤의 장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SUV에서 끌려 나오던 남자. 119가 아닌 순찰차. CCTV 고장. 불쌍이라는 말. 그리고 미소의 마지막 눈빛. 결국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피해자가 내 딸이라서 내가 이걸 밝혀야 하는 게 아니라 내 딸이라서라도 내가 이걸 파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후 나는 회사 대표에게 사직서를 냈다. 대표는 놀라 물었다. 준호 씨, 갑자기 왜? 나는 짧게 말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 나는 모든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냈다. 교통사고 관련 법률, 증거 보전 절차, 수사 기록 열람 요건, 교통사고 조사 매뉴얼.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공부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심했다. 경찰이 되겠다. 가족들은 놀랐고 주변 사람들은 말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상태였다. 어차피 나는 그 사고에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미소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버틸 이유는 이 사건을 밝히는 것 말고는 없었다. 경찰 시험 준비는 지옥 같았다. 35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머리 아픈 법 조항들을 외우고 매일 체력 시험을 준비하며 뛰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를 향해 걷는 느낌이었기 때문일까? 몇 달 뒤 합격자 발표 날이었다. 나는 모니터 화면에서 내 이름을 찾았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천천히 올라오는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미소의 아빠 해냈다. 경찰학교를 마치고 정식 순경이 된 뒤 나는 바로 인사 담당자를 찾아갔다. 인사 담당자가 물었다. 희망 보직 있으십니까? 나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교통사고 조사계로 보내주십시오. 그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보통 그렇게 바로 특정 부서를 지정하진 않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나는 교통사고 조사계로 배치되었다. 출근 첫날 사무실 문을 연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었다. 2년 전 그 사건 기록부터 열람한다. 나는 서류고를 뒤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내 사건 번호를 찾았다. 손이 떨렸다. 오래 잊혀졌던 그 기록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난 순간이었다. 그런데 기록을 열어보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사건 발생 일시 누락. 현장 사진 없음. 차량 파손도 판독 불가. CCTV 전부 고장 처리. 레커 기사 신원 불상. 보험사 기록 없음. 차량 정비 기록 미기재. 흔적 지우기 조작 누락.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나는 책상에 올려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조작되어 있다. 누군가가 사고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고의적으로 지운 것이었다. 그날 이후 퇴근 시간을 넘기며 현장을 수십 번 찾아갔다. 레커 기사, 정비 공장 직원, 보험사 담당자, 사고 목격자들.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내가 본 것을 말했다. 그리고 점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모든 정황은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가해자는 경찰로 추정이 되었다. 그 순간 두려움보다 더 강한 감정이 내 마음을 채웠다. 좋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회사에서 퇴근하던 날 사고 이후 처음으로 혼자 조용히 걷고 있었어. 내 머릿속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지. 어떻게 이렇게 끝낼 수 있지? 딸을 잃은 사람은 나인데 사건을 단순 과실로 덮어버린 건 그들이었으니까.
경찰의 재조사는 쉽지 않다. 특별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거나 재조사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더구나 준호는 현재 현직 경찰관이라 사적 수사는 금지된 상태라 자신의 사건을 재조사할 수가 없었다. 준호는 머리를 썼다. 피해 보험사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보험사 직원을 만났다. 담당자도 당시 사건이 너무 허술하게 종결되는 것 같아 그 사건을 보험수사팀에 넘겼다고 말하면서 수사팀장을 만나게 된다. 준호는 팀장을 만나자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평소라면 절대 입 밖에 꺼내지 않았을 말을 오늘만큼은 꺼내야 했다. 제가 경찰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 담당자는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췄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이 사건을 밝혀낼 겁니다. 말을 끝내자 내 목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올라왔다. 그는 처음엔 그저 놀란 표정이었지만 잠시 뒤 마치 숨을 삼키듯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끝까지.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질 뻔했다. 처음이었다. 이 사건을 사건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그는 바로 자리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2년 전에 우리가 확보했던 자료입니다. 그땐 경찰이 이미 단독사고라고 결론 낸 뒤라. 정식 조사 권한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끝을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그가 한 장의 문서를 내 앞으로 밀었다. 여기 이거 보세요. 가해자가 사고 직후 치료받았던 병원의 진료 차트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확보해둔 기록이에요. 나는 차트를 펼쳤다. 그리고 곧바로 이상함을 느꼈다. 길에서 넘어져서 다쳐서 온 걸로 기록되어 있네요. 담당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차량 충돌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명백하게 누군가 조작한 흔적입니다. 나는 이가 꽉 물렸다. 볼이 떨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은폐를 위해서였겠죠. 처음부터.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심했다. 검찰에 재수사 요청을 넣기로. 담당자가 말했다. 일반적으로 종결된 사건은 다시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직접 요청이 있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검찰은 경찰에 재조사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직접 요청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십 번을 되뇌며 탄원서를 썼다. 그 안에 미소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 담아 넣었다. 그리고 며칠 후 검찰에서 전화가 왔다. 사건 20-1028호 재조사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경장에게 사건을 배당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끊기는 순간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딸을 잃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경찰 이준호로서 처음으로 사건의 문이 열렸다. 이제 드디어 시작이었다. 정식 재조사가 시작되자 내 수사는 말 그대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숨겨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2년 전 사건에서 수거된 영수증들의 출처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병원 진료 차트에 적힌 가명 같은 인적 사항 역시 확인해야 했다. 나는 영수증을 하나하나 뒤져 판매처와 결제번호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영수증의 주인이 관내의 한 건설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순간 직감이 딱 왔다. 이 사람 무조건 조사해야 한다. 나는 바로 출석 요구서를 작성해 정식으로 발송했다. 이제 조사실에서 마주 앉기만 하면 반드시 단서가 나올 거라 믿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과장이 나를 찾았다. 준호, 과장실로 좀 들어와. 그 말투는 평소와 달랐다. 말수도 적고 건조한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어떤 경직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과장 앞에 섰다. 그는 서류도 보지 않은 채 갑자기 본론부터 꺼냈다. 그 사건 그만두는 게 좋겠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예? 과장은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하는 말 알지? 종결된 사건 건드리면 너만 피곤해져. 나는 그의 말투에서 이게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과장이 왜 이 사건을 멈추라고 하지?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연결이 만들어졌다. 영수증의 주인, 건설업자, 과장의 돌연한 개입, 그리고 그만두라는 압력. 나는 직감했다. 저 건설업자 단순 참고인이 아니다. 과장은 뭔가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나는 과장의 의도를 다 파악하기도 전에 내 진심을, 정체까지 드러내버렸다. 아마 오늘 같은 날이 아니면 평생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말이었다. 과장님, 저 피해자입니다. 내 목이 떨렸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 사건에서 죽은 아이제 딸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과장은 순간 굳어버렸다. 아예 동작이 멈춘 듯 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너였어? 그는 마치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말을 이미 말해버린 사람처럼 얼굴을 감췄다. 그리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아, 그래. 그러면 됐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던 대로 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명백한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천천히 그의 방을 걸어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계속 울렸다. 과장은 왜 그렇게 놀랐을까? 그는 정말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 때문에 놀란 걸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진실에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 때문에 놀란 걸까? 나는 단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과장은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석 요구서를 보낸 그 건설업자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다. 비 오는 날씨라 그런지 사무실 앞 골목엔 시멘트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문을 밀자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남자. 주름이 깊게 패이고 배가 불룩하게 나온 딱 봐도 60대 후반의 사장님이었다. 나는 그대로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최 사장님 되시죠? 이 영수증들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보는 순간 표정이 딱 굳었다.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었다. 뭔가 불안해지는 얼굴. 눈동자가 흔들렸다. 근데 대답은 하지 않았다. 대신 어색한 미소만 지었다. 아, 경찰관님.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저 속도로 뛰는 60대 후반을 처음 본다. 5분, 10분, 그리고 20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무실 안에서 홀로 서 있는 나는 웃음도 분노도 아닌 이상한 허탈함이 밀려왔다. 도망갔네. 나는 결국 사무실을 나와 근처 CCTV를 조회하고 직원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런데 그를 쫓아다니며 계속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더 이상한 점이 생겼다. 분명 영수증의 명의는 최 사장 60대 후반. 그런데 병원 진료 차트에 적힌 환자는 40대 중반 남자였다. 나는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이게 말이 돼? 건설업자 최 사장은 범인이 될 수 없는 나이였다. 그러면 그는 왜 도망간 걸까? 왜 영수증까지 최 사장 이름으로 묶여 있을까? 조각들이 맞지 않았다. 나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레커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며칠 만에 다시 마주한 레커 기사에게 나는 핵심 질문을 던졌다. 그날 실려간 남자. 의식 잃은 그 사람 기억나시죠? 레커 기사는 잠시 눈을 감으며 손으로 얼굴을 훑었다. 예, 그 얼굴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나이대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한 40대 중반.
그 정도였어요. 나이 든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맞다. 범인은 40대 중반. 건설업자는 아니다. 그럼 도대체 왜? 건설업자의 영수증? 그리고 왜 건설업자는 경찰을 보자마자 도망쳤을까? 사무실 앞에서 바람을 맞고 서 있는 동안 하나의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대신, 누군가를, 대신 내세웠다. 누군가를, 대신 사용했다. 그리고 최 사장이라는 인물은 처벌을 대신 받기 좋은 사람이었다. 나이가 많고 이미 재산도 많고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관심도 없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만한 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뒤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까지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컸다. 이제 피할 수 없었다. 정식 재조사가 시작되면서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선배 경찰관들의 조사는 불가피해졌다. 나는 바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한 통의 답장도 보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 청문감사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며칠 뒤 나는 청문감사실에서 그들을 만났다. 선배 경찰관들은 이미 방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듯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약간의 비웃음과 무심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핵심을 먼저 던졌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레커 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사고 운전자에게 거수 경례를 했다고 하는데 거수 경례했습니까?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음 질문으로 이어갔다. 피의자를 순찰 차량에 태워간 적 있습니까? 한숨 섞인 목소리로 또 다른 선배가 말했다. 없습니다. 그런 일 없었어요.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차분히 정리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혹시 병원 CCTV 영상을 보셨습니까?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화면 속 장면을 떠올렸다. 순찰차에서 내리던 의식을 잃은 남자의 모습. 내가 확보한 영상 속 그 장면. 그들의 뻔뻔한 거짓말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은 꼭 드러날 거야. 며칠 후 한 동료 경찰관이 스스로 출석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나는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나는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했다. 112 지령실에서 신고를 받았어요. 교차로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신고자가 말하길 피의자 차량에서 술 냄새가 난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사건 현장을 재구성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차에서 나온 피의자는 우리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아는 얼굴이라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함께 근무 중인 경찰관이었습니다. 계급은 경정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 과장 바로 경정이었다. 동료 경찰은 계속해서 증언했다.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경례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그리고 119 구급차에는 피해자 2명을 먼저 보냈고 자리가 없어서 그분을, 즉 피의자를 순찰차에 태워 뒤를 따라갔어요. 나는 숨을 죽이며 들었다. 도중에 그분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요. 그리고는 조용한 다른 병원으로 가달라고 하셨습니다. 조용한 병원이라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다.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내려놓은 후 차 안에 묻은 피를 지웠어요. 나는 순간 목이 막혔다. 피를 닦았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다음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그분은 이미 병원을 떠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걸 느꼈어요. 하지만 같은 경찰관을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보고서에는 피의자 신원 불상 40대 남자라고만 기록했어요. 나는 생각했다. 그들도 피해자였구나. 그들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는 마지막으로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 이후로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렇게 보고되었던 거라 더는 말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조금씩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다. 청문감사실은 이 모든 내용을 경찰서장에게 특별보고로 올렸다. 그리고 나는 그 이후 조사에서 배제되었다. 당연했다. 나는 이 사건의 피해자였으니까. 하지만 결과는 빠르게 움직였다. 경찰서장은 문제의 과장을 불렀다. 앉아. 자초지종을 다 들었다. 그 순간 과장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눈은 초점 없이 흔들리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서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할 말이 있나? 너를 조사했던 경장 아는 사람이지? 과장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정적 한마디를 던졌다. 그 경장의 딸이 그 사건에서 죽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과장은 참았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눈물이 터져 나왔고 턱이 떨리며 흐느꼈다. 그날 밤 그리고 다음 날 문제의 과장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끝낼 수 없었다. 그 과장은 사직서를 냈지만 그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끝날 리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리고 과장을 찾아갔다. 당신 저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찰관이 된 사람입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와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제 딸을 죽인 범인이라는 게 곧 밝혀지려는 순간입니다. 잠깐의 정적. 공간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런데 사직서 한 장으로 모든 죄를 다 치른다는 건 말이 됩니까? 과장은 몸을 떨며 필사적으로 말했다. 준호 합의 좀 하자. 합의를 부탁한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합의? 당신은 아직도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의 입술은 떨렸고 눈빛은 초점 없이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실을 드러낼 차례라는 것을. 나는 숨을 고르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당신의 죄는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로서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임을 분명히 느꼈다. 나는 서장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갔다. 서장님, 저 왜 제가 경찰관이 되었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범인이 밝혀지려고 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떨림 속에는 단호함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제발 사직서 승인을 거부해 주십시오. 이 사건을 제대로 매듭 지을 수 있게. 서장은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 부하 경찰관을 바라보는 것과 달랐다. 그 속에는 피해자 아버지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알겠네. 그런데 사직서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봐야겠다. 서장은 바로 청문감사실과 인사 담당자를 불렀다. 청문감사관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찰관의 경우 일반적인 사직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 순간 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그 규정이 바로 내 승리였다. 그러면 사직서 승인은 보류한다. 그리고 경사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거라. 나는 고개 숙여 경례를 올렸다. 감사합니다, 서장님.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제야 조금씩 진실을 향한 길이 열리고 있었다. 이 사건은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한 곳에 모았다. 거수 경례를 했다는 레커 기사의 증언, 병원 CCTV 영상, 동료 경찰관들의 떨리는 증언,
의료 기록에 기록된 허위 내용, 현장 보고서에서 누락된 내용, 그리고 영수증 증거물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정리했다. 손끝에 느껴지는 서류들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게는 진실을 향한 나의 결심만큼은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모든 자료를 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손으로 기록을 넘기며 마치 내 딸의 목숨과 정의를 함께 넘기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2달이 지나 결과가 나왔다. 문제 과장은 구속되었다. 그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 역시 범인은 익죄로 구속됐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한동안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진실은 밝혀졌고 책임은 반드시 물어졌으니까. 딸을 위해, 그리고 잊혀질 뻔한 진실을 위해 내가 선택한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6개월이 흘렀다. 수사, 징계, 재판 모든 절차가 끝났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경찰이라는 직함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나는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번엔 아무도 막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사직서는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서류를 돌려받은 순간 마음 한쪽이 허전하게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는 나와 내 딸을 올감했던 무거운 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경찰서 정문을 걸어 나왔다. 수많은 날들 이곳을 오가며 온몸으로 버텨냈던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순간 정문 앞 햇빛이 번지는 자리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미소. 내 8살 딸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그 사고가 나기 전 아빠라고 뛰어오던 그때의 모습으로.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숨을 들이켰다. 눈앞이 흐려졌다. 미안하다 미소. 내 말이 떨렸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진실은 밝혀냈어. 이제는 너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한참 동안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그녀가 정말 내 앞에서 기다려준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경찰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었다. 하지만 경찰이 되었기 때문에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했다. 미소야. 이제 편히 쉬어. 아빠가 약속을 지켰으니까.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 속에서 내 딸의 웃음이 겹쳐 보였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경찰서 정문을 뒤로 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을 만나겠습니다.